근데 이제 자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존리 선생과 그 정말 동의를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글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최근에 존 리 선생님이 월세를 살면서 주식에 올인을 하라라는 이런 비슷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실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초보 영상이죠. 자, 일단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 대부분 존 리가 지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저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자, 일단 돈을 벌어서 자동차, 부자인 척 지출하는 거, 그리고 욜로 생활하는 거, 이게 no 라는 거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자동차 있잖아요. 자, 강원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차, 개를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끝없이 지출이 들어가고 저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신중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부자인 척 하는 거는 뭐냐면은 뭐 명품이라든지 큰 집이라든지 좋은 옷, 외식 뭐 이런 거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부자들은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을 10분 만에 가려낼 수가 있고요. 그거 사실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이런데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중에 일부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집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하면 집은 의리의리한데 옷은 또 허름하게 입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왜냐면은 진짜 부자들은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으니까요. 자, 욜로가 신나게 놀 때는 굉장히 좋은데 노동 수입이 끊어지면은 그럼 내가 꼴깍 죽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30년, 40년 또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무슨 돈으로 사는가?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로를 하면 안 되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투자해가지고 불리고 이런 짓을 해야 됩니다. 이건 존 리가 하신 말씀과 제 생각이 일치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정말 충격적인 게 30대 말이 돼가지고 1억도 못 모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건 존 리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페이스북 친구들이 하는 말을 막 들었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 30대 말까지 한 게 별로 없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존 리는 사교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던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리는 사교육은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이제 사교육을 잔뜩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다는 분들을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이 독해력이 매우 낮다는 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인들 중에서 확률 개념이 있는 사람을 찾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하는 투자가 사실 100%가 있는 게 아니고 맞다 그리다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뭐 이길 확률이 52%인데 이렇게 하면 55%가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이쪽 전략은 복리 18%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얘는 12%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투자이고, 사실 흙과 백이 없는 게 투자인데 그거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특히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외국인들과 샬라샬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냥 뭐 원서를 그냥 쭉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교육을 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이런 학원에 막 가게 되면은 창의력이 저하되고 혼자 공부 못하는 것도 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투자 강의 같은 거 막 열고 이제 막 유료 강의 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올 거거든요. 그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학력, 그래서 그렇게 학원 사교육을 막 가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그런데 그걸로 인생 성공을 하는 것일까?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좋은 대학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군들이 몇 개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사실인데, 사실 그것만 피하면은 나머지 직업군들은 사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회생활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후부터는 사실 학력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어리석은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행인 건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는 뭐 대인관계, 돈, 금융, 일 잘하는 법 이런 거를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 나왔든 사회생활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다 똑같습니다. 배운 게 없는 거는 똑같거든요. 자, 근데 이 사교육 이런 거를 자녀를 정말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들도 다 하니까, 그리고 부모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런 거는 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존 리의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것에 저는 한 98%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신용카드를 전부 다 찢어버려라, 없애야 된다라고 존 리가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없으면은 비행기표를 제대로 살 수가 없고 그 호텔 예약하기가 힘들고 렌트카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용카드가 있으면은 이걸 오로지 이 세 개만 씁니다. 그러니까 스카이스캐너에서 그 신용카드로 비행기표를 살 때, 부킹컴에서 호텔을 예약할 때,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서 차를 빌릴 때, 요때만 쓰고요. 나머지 때는 제가 신용카드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과도한 소비의 핵심 도구라고 하고 심리적으로 금융회사에서 계속 부추겨가지고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제가 1억 벌기 전에는 정말 현금을 인출해가지고 그것만 쓰는 개무식한 방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세종대왕님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 정말 부들부들 떨리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적으로 돈을 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쓰려면은 정말 ATM에 달려가가지고 돈을 뽑아야 하는 그 불편함, 이런 짜증도 있기 때문에 돈을 자연스럽게 덜 쓰게 됩니다. 굿트릭이죠, 여러분. 그쵸? 그리고 당연히 지출하기 전에 투자 자금을 먼저 떼놔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고 나머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다 쓰고 남은 걸 투자한다? No,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존 리는 수입의 10%를 먼저 떼어넣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최소 50% 정도를 추천하고 나머지로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50%도 좀 적죠. 70%가 옵티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애템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신 거는 월세 살면서 주식을 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주식 수익이 부동산 수익보다 높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151번, 152번 영상에 그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최근 150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도 10개 넘게 나라에서 분석을 해도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은 대충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잖아요. 의식주라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누구나 이제 집이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이 집이라는 재화를 남의 집에서 살면서 100% 이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가 있는가? 그게 사실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집주인이 못된 사람 만나면은, 어이, 전세, 월세 올리겠습니다. 못 내겠는데요? 아, 그럼 꺼져, 임마. 해가지고 이제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우리 애들이 막 그 근처에서 친구 사귀어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쫓겨나가지고 딴 데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특히 가족이 있으면은 집을 하나 가지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요. 단 주거비 관련 지출이 총 세후 수입의 30% 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과다 지출이고, 나중에 이제 한 명이 job을 잃거나 그러면은 막 허덕거리고 경매 넘어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비극적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이 주식보다 돈 벌기가 훨씬 좋은 구조입니다. 제가 주식쟁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기는 매우 싫지만 저는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한국에는 부동산 부자가 주식 부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변동성이 적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서울 내 어떤 아파트는 막 300배 수익이 나고 옆 동네는 마이너스 99%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아파트가 100배 오르면은 그 옆 동네 아파트는 뭐 최소한 50배는 올랐겠죠. 그죠? 자, 그런데 주식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10년, 20년 그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300배 오른 주식들도 있고요. 근데 10년, 20년 예쁘게 장기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마이너스 99%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그 부동산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일단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저기 이상한 강원도 그 임야, 그것도 이제 그 뭐 북한이 놓은 지뢰가 많은 그런 임야를 막 사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정말 지뢰가 내 눈에도 400개가 보이는데, 저 주식 좋은 것 같아, 사자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은 그런 실수는 거의 안 하죠. 물론 이제 강남의 그 노른자 땅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최소한 뭐 도봉구나 이런 데라도 집을 사두지 않습니까? 물론 강남 집보다는 좀 덜 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도봉구 집만 사도 크게 망하지는 않죠. 그죠? 그것도 완전히 산속에 사놓지 않으면은. 자, 레버리지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은 레버리지 없는 가정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다는 건데 레버리지를 쓴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집을 사고 전세를 준다. 그럼 레버리지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공짜 레버리지가. 그러면 수익이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인간은 바보이고 인간의 두뇌는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많이 잃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두뇌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도 바보라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고 하면은 맨날 깨지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트레이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바보짓 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것도 일단 돈을 축적하기 좋은 구조이고요. 물론 이제 부동산도 이제 그 몰수, 과다 세금, 뭐 공산화, 전쟁 이런 게 벌어질 수 있으면은 부동산이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몰빵은 저도 사실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에이 설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 아, 세계 역사를 보면은 몰수, 과다 세금, 공산화, 전쟁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하게 있었고 심지어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는 거는 당연히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올인을 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부동산이 펑 터졌어.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분산 투자, 다른 자산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 부동산은 안 되고 월세 살면서 주식에 올인,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동산도 충분히 좋은 자산입니다. 자, 채권도 심지어 주식보다 수익이 낮다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1793년부터 미국 채권 수익을 분석을 하면은 1942년, 82년 요 40년만 주식이 채권을 압도적으로 앞섰고 나머지 200년 구간에는 주식과 채권의 수익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요 파란 게 채권이고 빨간 게 주식인데 그 빨간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죠. IMF도 훅 꺼지기도 하고 금융위기도 훅 꺼지고 이래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채권을 보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채권 수익이 주식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금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도 주식과 채권이 빌빌거릴 때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식에 몰빵하는 거 위험천만합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우량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우량주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이 영원히 가지고 있는 주식은 5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계속 사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멘텀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트레이딩은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절대 모멘텀 같은 거 써가지고 최근 1년 동안에 주식 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갔네. 에이, 그럼 주식을 일단 빼고 그 현금 비중을 확 높이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이제 모멘텀으로 트레이딩하고 이제 절대 모멘텀을 쓰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기 보시면요. 장기 투자를 했어요. 2010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5월 14일까지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 이 삼성전자만 135% 올랐고 나머지 포스코부터 한국전력까지는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모조리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들 이상한 계잡주들 아니잖아요. 또 한국을 대표하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는데도 폭망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오른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뭐 우량주를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분은 뭐 그럴 수도 있죠. 한국은 주식 역사가 얇아서 그런 거야. 일시적인 거야. 우량주를 갖고 있으면 진득하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올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 데이터를 90년 돌려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111번 영상을 보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야,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었어? 정말 재밌네 하고 제가 봤는데 개별주 투자 플러스 보유 이거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90년 동안 부가 창출이 되었는데 그게 35조 달러예요. 근데 그중 90개 기업이 35조 달러의 50%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주식시장은 승자 독식인데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한 우량주가 정말 우량주인지 아니면 똥주인지 그거는 미래에만 알 수가 있는 거죠. 놀라운 거는 상위 5% 기업이 35조 달러를 다 만들었고 나머지 95%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 2만 몇 개가 있었거든요. 90년 동안에. 그중에 상위 5%가 이 35조 달러를 전부 다 만들고 나머지 95%의 총 수익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상위 6%, 7%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벌었겠죠. 근데 이제 하위 기업들이 잃은 돈과 비교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게 모든 게 상쇄가 된다 이겁니다. 정말 상위 5% 기업이 35조 달러를 벌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한 주식 중에서 40%는 파산했습니다. 사실 파산하기 전에는 제가 얘를 우량주도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진득하게 10년 가지고 있는데 파산했어. 내 돈은 빵이 되는 겁니다. 쉣. 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년 동안 진득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예금보다도 높은 수익을 낸 주식이 49.5%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이 111번 영상의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논문을 하나 베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분은 주식 말고도 은근슬쩍 펀드 같은 것도 추천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메리츠 쪽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펀드 같은 걸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네가 우량주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한테 맡겨.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분의 이제 저희가 무엇일까? 뭐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아무래도 메리츠 쪽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안타깝게도 이것도 제가 최근 영상에 올렸는데 최근 5년간 주가 지수를 능가한 국내형 공모펀드는 딱 두 개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중에서 이분이 운영하시는 메리츠 펀드가 포함이 되었는가? 저도 이제 도대체 이 전리 펀드가 뭔가 찾아봤는데 사실 전리 펀드라는 건 없고 메리츠에서 대표 펀드가 뭐 이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은 메리츠 코리아 증권 투자 신탁 1호. 그래서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왔나 하고 살펴봤는데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총 수익이 마이너스 11.75%.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위대한 수익을 내면서, 총 보수는 연 1.04%.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러게. 그리고 MDD가 어느 정도인가? MDD가 보니까, 40%가 넘네요. MDD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면 이 펀드는 단 한 번도 플러스 수익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가 2016년이었고, 15년 말이었고, 그냥 쫙쫙 떨어져가지고 40% 떨어진 게 이제 최대 마이너스였고, 그 후에는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총 수익이 마이너스 11%다.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약은 쓸데없는 지출 줄이는 거.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차, 부자 된 척한 지출, 욜로, 사교육, 신용카드 다 불행의 길이죠. 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자, 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주원리 선생과 정말 동의를 하는데 투자에 대해서는 글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결코 바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수익이 꽤 높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주식과 버금하고 그리고 리스크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샤프 지수는 주식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 올인이라는 거는 하락장에 버티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주식 올인을 하면은 아무리 스마트하게 해도 일시적으로 뭐 반 토막, 뭐 60% 토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에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에 올인하면 안 되는 거고 채권도 있어야 되고 원자재도 좀 있어야 되고 금도 있어야 되고 부동산도 있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진득하게 우량주를 사가지고 수십 년 포유, 이거 잘 안 됩니다. 물론 재수 좋으면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10년 후에 똥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 투자 이런 거는 당신의 왼수, 당신의 정적, 당신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한테만 권하는 겁니다. 투자는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매우 유익한 영상이었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구독을 하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